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도청을 당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까 방식은 어렵다고 하지만 뭐 프로그램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악성 코드를 심을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미국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도청을 당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중국에 대한 압박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게 미국 그 아주 유력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언론의 공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어느 나라든지 기본적으로 네. 정보기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도청은 그 국내법상의 특별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빼놓고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미 국가안보사범에 대해서는 아주 그 대한민국 이상의 아주 센 그 감청을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이외에 대해서는 이제 도청이 이제 안 되는데 이런 외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을 대상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도감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보기관 사이에서는 그건 기본 ABC 중에 하나다. 네. 그거 하나는 국가정보기관의 기본 기능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직무유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안 나타나도 다 서로가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아는데 다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 이게 외교 마찰로까지 비화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만 해도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 정보기관에서 독일 수상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그 정상들을 도청한다고 해갖고 그게 언론에 노출이 돼가지고 상당한 그 외교적인 마찰로 그 연결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또 한 2, 3년 만에 다시 이제 트럼프가 당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기를 3대를 가지고 다닌대요. 그 2개는 이제 보안 프로그램에 깔려 있어 가지고 그런 외국 정보기관의 감청에 넘어가지 않게끔 이제 보호가 돼 있는 거고 하나는 개인 폰이다 이거죠. 개인 폰. 예, 근데 이제 이 도감청의 보안 프로그램에 깔려 있는 공식 전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전화 켜놓으면 이름이 딱 저렇게 치면 나와야 되는데 네. 안 나오니까 어디 가서 저렇게 핸드폰 번호를 찾아가지고 네. 거기 이렇게 손으로 눌러야 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성격이 귀찮으니까 잘 안 쓰고 그냥 우리 같이 이제 전화번호 리스트 있는 거 일반 프로그램 이걸 좀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걸 말하자면 정보의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맨날 트위터에 올리는데. 그렇죠. 네.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미국의 의도, 대통령 의도를 전 세계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그걸 좀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별적 성격, 예측 불가능한 성격,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일반 전화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찰 요인이 이런 남중국해 문제도 있지만은 해양에서의 어떤 패권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지금 심각한 것이 뭐냐면 무역전쟁이에요. 무역전쟁.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전쟁이 단순하게 돈 더 벌고 덜 벌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가안보에 미국의 국제적인 지위에 영향을 준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현재 G2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중국이 그냥 카피나 하고 막 조합한 수준의 상품인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첨단 산업 분야에까지 뛰어들어가지고 그렇죠. 미국과 서방 선진국의 그런 산업 경쟁력을 아주 위협할 정도로까지 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이나 LG 스마트폰이 중국의 화웨이한테 이제 지금 밀리는 현상이 지금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중국의 고도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이것이 순수 민간 분야, 상업 분야에서만 있으면 괜찮은데 미국은 이런 기술 축적이 결국은 미국의 첨단 군사 산업, 첨단 우위적인 군사 기술 요것까지 연결돼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무역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수세적인 입장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랑 같이 통화를 많이 하는지, 누구랑 같이 밥을 먹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걸 해가지고 트럼프를 공략할 수 있는 정보의 세계에서는 취약점을, 약점을 많이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점을 찾아내가지고 트럼프를 공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 대표하고 저하고 자주 만나고 통화를 많이 한다. 그렇죠. 그러면 두루 얘기하는 게 뭔가? 그러면 전옥현이가 이게 무슨 얘기를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좋아하는가 다 찾아가지고 중국 얘기만 말 안 듣잖아요. 네. 그럼 중국하고 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한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야. 그게 정보의 세계, 공작의 세계. 이런. 그럼 그 사람이 이제 트럼프한테 이거 미중 무역전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조금 우회하더라도 중국의 목소리가 트럼프한테 전달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도청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노출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이거 말이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도청까지 해서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해?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각종 스캔들에 얽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다 보면 이거 뭐 무역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문제를 삼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큰 갈등 요소로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나토와 또 나토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예, 지금 나토도 대규모 군사 훈련, 또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호주와 일본과 함께 대규모 군사 훈련을 계속하면서 지금 러시아 또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신냉전 시대로 가는 하나의 요인이다. 그리고 또 이제 중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남북 간 대화도 사실상 이제 화해 국면으로 가겠다. 한반도에서는 다시는 국제정치상의 냉전적인 요소가 우리 남북한 사이에는 민족공조를 잘 해가지고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큰 파도가 밖에서 밀려오면, 특히 한반도라고 하는 데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세계 최강의 4대 국가의 어떤 그 역학관계가 딱 부딪히는 데요. 현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쉽게 이겨내기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런 외부의 신냉정적 요소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사 훈련을 얘기를 들자면, 나토가 지금 창설된 지 이래 가장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지난 25일, 어제가 25일인가요? 네. 예. 어제가 25일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거죠. 유럽 시간으로 따지면. 예, 그래서 매달 7일까지 한 근 2주 정도를 그 집중적으로 훈련하는데, 훈련 장소는 러시아하고 그 서유럽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그 최초 전선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발트해 인근에서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러시아는 발트해 인근에서 작년에 한 1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사상 최대 훈련을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나토가 볼 때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예? 이거 푸틴이 들어서더니 말이지. 결국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집어먹더니 또 발트해 인근에서 이런 대규모 군사 훈련해갖고 언제 우리 유럽에다가 또 이 안보 위협을 할지 모른다. 이런 이제 불안 심리도 있고 예. 좀 불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대규모 훈련하는데 무려 병력이 한 5만 6천 명 정도. 5만 6천. 예,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최대 군사 최대 하여튼 나토 창설 때 최대 규모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한미국이 2만 8천 명이잖아요. 곱하기 2입니다. 예, 현장 군사 훈련 현장에 동원된 병력이 5만 6천 명이니까 대한민국 주둔 미군의 2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투기가 무려 한 250대 정도. 그 다음에 함정이 한 60여 대 정도. 그 다음에 전차 있잖아요. 전쟁, 훈련하니까 네. 그 훈련에 참가하는 전투 차량이 1만 대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훈련해가지고 항상 이 평화를 위협하는, 분쟁을 촉발하는 세력은 사회주의과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이게 2차 대전 이후 보여준 국제 평화 위협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 테러범이 또 테러 단체가 별도로 있긴 있지만 국가 단위에서의 국제 평화 위협 세력은 전부 이런 소련 이런 나라들이에요. 소련과 연계되어 있는 또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중동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문제거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대규모 훈련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대규모 훈련을 하는 그런 배경 요인 중에 하나로 제가 적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그런 미사일 위협을 소련이 INF라고 그래갖고 중단거리 미사일 제약 협정이라고 있는데, 그 감축하는 협정이 있는데, 조약이 있는데, 그거를 위반해가지고 러시아가 상당히 그 중거리 미사일을 유럽을 향해서 증강 배치하고 있다.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INF 협정을 내가 파기하겠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을 딱 제압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소련을 제압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전략과 이 대규모 훈련도 다 맞물려 있는 것이고, 이것이 꼭 소련만이나 중국과 북한, 이란 그렇죠. 다 연계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가 다 통째로 한 묶음으로 우리 자유주의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그 INF 조약에 체결되지 않아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지금 그렇죠. 만들어 놓은 왜냐하면 상태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타겟으로 했지만 공식적으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관련 내용을 밝히면서 거론한 나라들이 이란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들어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중국은 거기 협정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조약.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그냥 막 개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그런 중거리 미사일, 핵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미국의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 협정을 안 두르라. 새로 협정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란은 이미 핵 협정 파기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북한한테 주는 메시지도 상당히 엄중한 메시지야. 왜? 북한은 지금 이제 핵을 포기하겠다고 협상 나오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한테도 이런 대규모 훈련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은 돼 있는데 그 중단시킨 것은 그건 뭐 모든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미 훈련을 중단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렇게 INF 조약도 파기하고 대규모 군사 훈련도 하듯이 미국이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평화를 깨는 또 국제 룰을 깨는 그런 그 행위자들, 즉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인내의 한계가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요, 나토는 나토대로 군사훈련을 강화시키고 있고, 또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또 미국은 지금 중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 너네들 중장거리 미사일 빨리 포기하고 무역도 제대로 해 하면서 또 이제 중국 대만 이 해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계속 증강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와 일본과 함께.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신냉전으로 군비 증강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니네들이 계속 하면 우리도 증강하겠다. 이걸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중국과 러시아가. 예. 그러니까 현재 중국, 러시아 다 합쳐도 미국 군사력을 못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기술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냉전 구조가 해체되면서 나타난 것 중 하나가 이제 중국의 부상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부상이 성공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중국은 이제 군사력으로 더 커버해갖고 1대1 중국이 군사력과 경제력 면에서 미국을 제압할 수 있는 시대를 빨리 앞당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그동안에 이제 한미, 한일 중심의 동맹 체제를 통해서 동북아에서 질서, 또 아시아에서 질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볼 때 조금 힘이 겹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인도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심지어 베트남까지 다 안고서 신동맹체제로 동맹체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죠. 신동맹체제, 신우호협력 안보체제로 지금 확장해가서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의 이런 아시아, 특히 러시아, 중국 이런 데는 해양로 확보하는 것이 아주 수백 년의 그 나라의 국가 목표예요. 안전한 해양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하고 해양력에서는 이게 굉장히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맹 전선을 최대한으로 넓혀가지고 미국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의 세력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인 능력을 최대한으로 키우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냉정체로 들어가고 있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의 트럼프,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그 다음에 일본의 아베, 그 다음에 푸틴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향, 왜냐하면 외교정책 이 성격도 내 성향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스트롱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롱맨들이잖아요. 네. 이게 중국이 최고가 돼야 되겠다. 스트롱맨, 중국 2050년까지 한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문서까지 바뀌어갖고 시진핑이가 3선 이상을 할 수 있게 다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아베는 옛날에는 전쟁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옛날 2차 대전 일으켰으니까 너희들은 전쟁하면 안 돼. 무장하지 마. 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베가 인기가 탁 올라오니까 헌법 딱 고쳐갖고 일본의 보통 국가와 보통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전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국가예요. 자유대를 갖다 전쟁할 수 있는 군대. 자유대를 이제 바로 전쟁, 즉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필요하면 공격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공격과 방어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이런 국가 지도자가 탄생한 시점하고 딱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냉전의 도래는 이미 도래해 있고 그렇죠. 신냉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갈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간다.
이런 신냉전이 오래 가면 우리가 북한 핵을 단순하게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좀 대화 중심으로, 즉 연계 정책 압박을 덜하면서 연계 정책에 집중해갖고 대화 채널을 풀겠다. 이것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안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김정은이도 거기 안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왜? 미국을 이겨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 러시아 다 지금 트럼프 도청까지도 말이지 공경연하게 지금 막 하고 있고 그게 언론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나름대로는 트럼프를 밀어붙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밀어붙이려면 중국, 러시아 혼자가 되나요? 중국, 러시아, 북한이 또 손 딱 맞춰갖고 잡고 우리 같이 가자. 죽자 사자. 지금 한국하고 미국과는 사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 조금만 힘쓰면 돼. 알았지? 밀어붙여.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협상도 우리가 얘기한 대로 대화, 지원, 이거는 한계가 눈에 보인다.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제 그림이 좀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넓게 그려질 것 같아요. 예, 북핵이라는 것을 놔두고 미국과 대한민국, 북한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이해 다툼으로 보고 있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 예, 또 그다음에 북방 세력과 해양 세력과의 충돌,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이 충돌의 어떤 점이라고 볼까요? 충돌점. 그렇습니다. 예, 이 충돌점인데 사실 이걸 이용해서 지금 중국도 압박하고 있고 러시아도 압박하고 있고 미국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화로 풀려고 하다가 미국은 뭔 대화야? 우리의 목적은 군사 옵션이었어. 까라 팍 뭉개고 중국한테 얘들도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면서 중국도 어떤 해체 방향으로, 이 독재 국가에 대한 해체, 공산주의에 대한 해체 방향으로 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꿈이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시진핑은 중국몽이고 아베나 아베몽이라고 봐야 돼요. 예. 전쟁하는 국가로 만들잖아요. 지금 예.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요 사람들이 지금 딱 철저하게 부딪히고 있다.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이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하자 해서 실무대표 하는데도 잘 안 나오고 폼페이오가 직접 만나자는데도 지금 대답이 없고 이것이 단순하게 한국과 북한과 미국끼리 하는 이 조만한 게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지금 현재 김정은이는 푸틴 만나러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간다고 지금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고위 대표단들이 실무협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진핑이가 언제 북한을 가서 김정은이를 만나려고 하는지 지금 타이밍의 문제만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시진핑은 지난 9월에 가려다가 못 갔어요. 9월에 가려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재 현안으로 지금 현재 걸려있는 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김정은 입장에서나 모든 시진핑, 트럼프, 푸틴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현재 특히 김정은이는 중국,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미국하고 어디까지 쪼고 버틸 것인지 이렇게 디테일한 합동 전략이 만들어져 가지고 김정은 입장에서 내가 이제 푸틴하고 시진핑을 믿을 수 있어. 이때는 내가 이제 폼페이오하고 직접 만나든 아니면 비건하고 만나든 내가 좀 다시 사탕 하나 또 주지. 이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러시아와 중국의 그 전략 공조 이게 아직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비건이든 폼페이오든 누구를 그렇게 쉽게 안 말라온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이제 옛날처럼 싹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트럼프가 정신 바짝 차려갖고 나 시간 게임 하지 않겠어 그랬잖아요. 나 서둘지 않겠다 했잖아요. 너희들 서두르지 마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만 서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 우리 정부가 얼마나 지금 좀 답답하겠어요. 아니 내가 나서갖고 너희들 서둘지 마 했으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준하고 뭐 저 군사 협의회 해갖고 뭐 하고 무슨 뭐 이행 조치 막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내 말이 잘 안 들어가네 한국한테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생각을 조금 지금 복잡하게 돌리고 있다. 그렇죠.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 단순하게 남북 간의 게임, 한미 간의 게임 이렇게 보지 말아라. 오늘 뭐 아주 방송 너무 질이 좋습니다. 뭐 그냥 저희 신의 한수만 보면은 뭐 대한민국 그 국내에 있는 이 쓰레기 방송들 하나도 안 봐도 어떻게 국제정서가 돌아가는지, 어떤 판으로 지금 열리고 있는지, 시작은 북핵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송주영 아나운서. 네. 지금 실무협상 관련해갖고, 네. 북한이 지금 또 실무협상에서 노쇼,
네. 나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예. 23일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네. 네, 미국 대표랑 북한 대표랑 이제 만나기로 이제 네. 협의를 이제 개최해 놓고 거기에 이제 북한 대표 최선희 대표가 이제 나타나지 않았어요. 노쇼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노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 그대로 이제 no show. 예. 보이지 않았다. 뭐 이제 우리 비행기표를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스티븐 비건 특별 대표가 혼자 있다가 이제 최선희 대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네, 결렬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외교부 관계자는 뭐 실무회담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인 거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노쇼, 뭐 말씀한 대로 이제 호텔이나 비행기 탈 때 이 사람이 왜 안 하지? 왜 안 보이지? 그게 이제 그게 노쇼인데, 이거 약속하고 안 온 거잖아요. 예약을 하고, 그러면 호텔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 또 항공사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항공사 여행용으로 쓰였는데, 이제 기자들이 막 쓴 거예요. 노쇼. 예약하고 안 왔다. 이건 뭐냐? 노쇼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미국의 엄청난 손해. 그렇죠? 자존심 이런 걸 상했다는 얘기잖아요. 협상자로서의 위상에, 즉 체면에 좀 말이 안 되게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미국 내 분위기를 제가 상상을 해보면 지금 1차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내 분위기가 1차 정상회담까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이 느닷없이 우리 특사단 접견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김정은이가 뭐 건방 내 약속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 아닙니까? 미국 시민의 특징, 일반적인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의 특징은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은 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고 나가봤는데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로 다 돼버렸어요. 돼버리고 나니까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관료, 국무부, 국방부, 뭐 NSC, 그 다음에 미 CIA, FBI, 그 다음에 각 전문 싱크탱크 이런 중요한 그 정책 자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북한만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관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대통령이 하라니까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 대통령한테 보고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뭐 저 미국 CIA 같은 경우는 북한 미션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사상 처음으로 아예 북한 관련 모든 그 안에 부서를 다 한 군데를 딱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북한 관련 업무를 할 정도로 그렇죠. 북한에 매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게 뜻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관료 사회의 큰 틀에서의 이 정부 부처의 전문적인 의견이 대통령의 순간적인 판단을 이제는 이기고 있는, 말하자면 대통령을 좋은 의미는 설득해서 대통령이 전문 부처의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주는 이런 형국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신중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신중 노선에 또 우리 정부는 잘 안 따라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이런저런 불만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 미국 정상회담이 그러면은 1월 초에는 진짜 제대로 열리는 거야? 근데 이런 또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쇼, 약속을 파기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안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처럼 확 받듯이 2차 정상회담을 안 나타나고 왜 안 나왔지? 이렇게 궁금증뿐만 아니라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 북한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안 달라게 하는 거예요. 초조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북한이 완전히 돌아가는 거 아니야? 협상장에 안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게 벼랑 끝 전술이잖아요. 그럼 그러게 내가 빨리 한번 만나갖고 얘기 좀 한번 해보지. 그래갖고 조금 설득할 거 설득하고, 조금 좀 더 압박할 거 압박하고 해갖고, 테이블을 지금 김정은이가 벗어나면 트럼프가 얼마나 망신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특히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급하니까 비건 갖게 좀 만났게 했는데 안 나타나니까 얼마나 미국이 지금 현재 불안해요. 내일 모레 11월 6일 날 선거하는데 선거인데. 체면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사실은 양보한 겁니다. 실무 접촉 안 하려면 관도 괜찮아. 내가 나갈게. 폼페이오 내가 나갈게 했는데도 다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말이죠.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선거 앞두고 노쇼당했다. 망신스러우니까 뭐 확인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누가 확인해 주나? 맞습니다. 내가 갔는데 안 났습니다.
이러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 저 미안하지만 아무리 좁아하는 나라고 관료가 없어도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겨우 북한하고 그러니까요. 미국인데.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냥 확인된 바 없다. 아는 바가 없다 아니면 그냥 대답 안 해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고 보자 선거 끝나면. 아니, 본래 국가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이 또 다 일일이 안 밝혀도 돼요.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최선희가 안 나온 이유도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나온 이유도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북방 세력과 이 해양 세력의 충돌에 있어서 러시아나 중국에게 상당히 지금 뭔가 실무적으로 아니면 또 외교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내통을 하면서 야 나가지 마. 뭔가 시간을 더 끌어야 돼. 트럼프 이번 선거에 참패할 수 있게 네가 뭔가 여기서 카드를 살짝 던져야 돼. 아니면 우리가 똘똘 뭉치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세워야 돼. 라고 좀 김정은이 생각했다기보다는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또 세력들이 있다는 거를 느끼게 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그리고 저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비건 그 미국의 특별 대표가 네. 또 한국 오더라고요. 네. 그 우리 저 이도훈 우리 한반도 평화본부장이 어젠가 그제 며칠 전에 왔다 갔어요. 미국에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직접 또 날라오잖아요. 이 외교 케이블도 다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뜻대로 잘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아,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2, 3일을 앞두고 미국과 워싱턴을 이렇게 그 북한 협상 당사자들이 직접 오고 갈 정도가 된다. 북한은 하나도 겉으로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뭔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 뭔가 어려운 점에 뭐가 뭐냐? 그거는 북한 핵이 어느 정도까지 김정은이가 신고를 핵의 진정성을 포기해 이걸 보여주느냐? 미국의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안 찬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은 또 혹시 모르겠어. 내가 줄지 모르는데 제재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은 제재 안 되면 나도 안 할래.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제 네. 완전히 충돌 직전에 와 있고 중간에서 중재를 한다는 문제는 지금 어리버리하게 국제성재를 읽지 못하고 지금 미국을 자꾸 방해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는데 미국은 지금 얼마 전에 은행권 그리고 또 일본의 그 미군 기지 그리고 각종 그 수출에 대한 제한을 두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에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인권 문제까지 다뤘다고 합니다. 예. 탈북자의 이야기를 미 국무부가 영상으로 올렸는데 성경책 뺏기고 강제 낙태당했다. 그래갖고 이 동영상이 지금 국무부에 올라와서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24일 미 국무부가 쉐어 아메리카라는 해외 홍보 사이트에 이제 탈북민 지현아 씨가 종교 인권 박해자 생존자이다 하는 그런 소개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지현아 씨는 탈북은 4번 만에 성공을 한 분이시고요. 3번 북한에 이제 북송되는 위기를 겪으면서 그동안 북한에서 이제 겪은 자기의 이제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제 폭로한 탈북민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자기 어머님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처음에 중국에 들어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회를 아마 찾아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마 성경책을 비롯한 뭐 식량과 돈을 가지고 왔는데 북한 보위부가 그걸 알고 지연아 씨네 집에 들이쳐서 어머님을 잡아다가 5시간 동안 조사와 고문을 했고 성경책이 어디서 났냐 그런 인권 이제 압박을 당했던 그걸 생생하게 증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영상 보셨을 텐데 네. 또 같은 탈북자 입장에서 저는 잠시 봤지만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 너무 네. 잔인하고 기분이 막 뭔가 우울해지고 해서. 근데 정말 탈북자분들이 보시면 네. 그 감정이 새롭게 살아나겠어요. 네, 저도 북송은 당해보지 못했지만 북송당한 탈북자들의 증언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현아 씨도 그 분들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송된 분들은 이제 조국을 배반했다 이걸 따지면서 그분이 이제 중국에 와서 중국말도 모르고 살 수 없으니까 아마 인신매매로 팔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분이니까 당연히 임신할 거 아닙니까? 팔려가도 일단 결혼이니까. 그 임신된 상태를 아마 북한에 북송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 보위부가 마취제도 안 한 상태에서 지연아 씨를 강제로 이제 낙태시켰다는 겁니다. 소리 지른다고 옷 헝겊 같은 걸로 입을 틀어막고 혼혈하는 북한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 아마 한족분의 아이를 아마 임신한 것 같습니다. 그때 지연아 씨는
정말 어떤 아픔이 마음에서 이제 자리 잡았는데 그게 육체적 아픔보다는 정신적 고통이 더 컸다. 이 애가 무슨 죄가 있냐. 이 어떤 한 생명, 소중한 생명이 밖에 햇빛도 보지 못하고 강제로 낙태당하는 거에 대한 그런 서러움 때문에 함부로 울 수도 없었고 아파할 권리까지도 빼앗겼다 하는 걸 생생하게 이제 증명했는데 그걸 보면서 같은 탈북민으로서 정말 가슴 아팠고 맞습니다. 지구상의 정말 이 인권 문제 정말 미국과 북한의 협상 정상회담 그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를 계속 끌고 나가겠다 하는 걸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올린 것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인권은 반드시 이거는 정말 실현돼야 된다. 인권 문제는 정말 북한에 있을 때 저희가 인권이란 말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기껏 들어봤댔자 인도주의적 문제 뭐 이렇게 알았는데 우리가 해외에서 인권 자주 떠들다 보니까 그나마 2012년 이후부터는 중앙당에서 겁을 내려와서 조사받을 때 매맞지 않았냐 이런 조사들을 조금 하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할 때 북한 주민들이 고통이 조금 덜어진다는 마음에 저도 기분이 조금 진짜.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지연아 씨가 갖고 있었던 성경책을 빼앗기고 오히려 이렇게 강제 낙태 당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 물론 낙태를 뭐 시킨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이 또 성경책을 뺏겼다니까 네. 종교적인 부분이 또 강하게 들어갔지 않았을까 싶은데 북한에서 종교는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종교는 하나의 북한 자체가 종교 그쵸? 국가라고 볼 수 있죠. 김부자가 하나의 신인 겁니다. 네. 근데 하나님 종교 기독교 책을 보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이제 십계명에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일성 사상과 이제 기독교의 사상은 유배되는 거죠. 김일성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당연히 이건 정치적 문제로 관리소라고 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어갈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햇빛도 보지 못하는 대로 이제 뼈도 거기에 묻혀야 되는 그런 정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종교적 인권은 정말 이거는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 내가 어떤 신을 믿고 싶다. 내가 어떤 불교를 믿고 싶다. 본인의 자유지 않습니까? 네, 종교의 그렇죠. 자유가 뭐 있다고는 하는데 북한에서 뭐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도 가지고 있다. 뭐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미 국무부가 이렇게 성경책 뺏기고 낙태당한 지연아 씨의 영상을 올린 이유가 교황의 방북도 의식하면서 북한 인권 압박하는 지금 아주 다양하게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이 문제인데 이제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최근에 이제 교황 방북과 우리 대통령과의 그런 정상 외교를 통해서 김정은이의 그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불거져 나온 게 과연 북한을 방문할 교황이 지금 여건이 됐느냐. 이게 제일 큰 이제 논쟁거리로 등장한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유엔 총회가 개회 중에 있는데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는 그런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고 일본과 EU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인권 초안에는 상당한 수준의 그 인권 개선 압박 조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의 미국 정부 측에서도 그 유엔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인권 관련 토의에서 강력한 인권 개선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국무부에서는 저런 북한 인권 그 개선 노력을 외교적인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유엔의 그 유엔 사무총장 또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호관 또 유엔 그 각종 그 세계 인권 단체 이런 데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채널에서 김정은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는 데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은 북한에다 대고 또 협상 초기에도 인권도 계산해라. 인권 문제도 내가 얘기하겠다. 이거를 이미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실상에 딱 들어갔는데 인권 얘기하겠다고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미국 시민들 그 인질로 잡혀 있는 그 미국 시민만 딱 석방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거든요. 미군 유해하고 뭐 이 정도도 그나마 잘한 거지만 그러나 포괄적인 북한의 인권 개선 압력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났기 때문에 이런 국제사회의 비난을 미국이 더 감당하기에는 미국 체면이 안 쓴다.
미국 세계 최고의 그 민주 선진국가에서 김정은이 핵 문제 하나 다룬다고 그래갖고 겁먹은 듯이 인권 문제를 네. 딱 가만히 있으면 미국이 어떻게 세계 인권 지도국가가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올린 것은 최소한의 격에 맞는 최소한의 외교다. 그러니까 저거 올린 걸로 미국 국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 맞는 추가적인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 외교, 설득 외교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미국의 정부의 조치와 맞물려서 우리 정부도 현재 북한 인권 재단이 가동이 안 되잖아요. 뭐 예산도 확 줄이고 예. 뭐 이제 북한 인권 관련 사무소도 저 어디다가 보내놓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그 조치를 빨리 원상 복귀시켜서 우리 국내에서도 북한 인권과 관련된 정상적인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게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더라도 최소한도 좀 필요한 최선의 조치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국제사회에 좋은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 정부가 북한의 또 연락소 사무소에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했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요.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북 경제 제재 완화는 북핵 제거 이후에라는 미국의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재를 간접적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게 큰 문제 같습니다. 지금 오늘 방송 보셨다시피 이것이 북핵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과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또 미국의 충돌 이런 아주 국제외교적으로 중대한 신냉전 체제도 접어들면서 이게 단기간 안에 끝날 일이 아닌데 어디에 편에 서야 될지 대한민국이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큰일 났는데 지금 이거 100억 원 보낸 것도 말이죠. 뭐 시설 설비에 들어갔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예산인데 정부 예산은 명백하게 그 절차가 있습니다. 네.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는 불가피하게 뭐 느닷없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돈이 불가피하게 들어갔다. 그래서 뭐 좀 심의를 나중에 하고 뭐 먼저 집행했다. 이런 것까지는 또 그냥 넘어가자고 치자고요. 일단 뭐 사무소를 그렇게 서두르서 가동했으니까 네. 그것도 좀 정상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국회가 그러면은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내놔라. 보자. 못 내놓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남북관계라 하더라도 특히 남북관계에 드는 돈은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북관계는 돈과 관련된 제재가 국제사회에서 아주 세게 나와 있어요. 돈줄 먹자는 게 국제 제재의 그렇죠. 기본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금강산 이런 이 개성공단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도 쉽게 안 걸리는 거예요. 돈하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줄 쫄라오는 게 금융 제재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방송하다 보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 하나도 대북 제재에 또 걸려들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오늘 아침에 예. 아주 전격적으로 또 조치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이 돈과 관련된 국제 감시망이 굉장히 엄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성공단 사업 물론 돈을 북한에 준 건 아니죠. 물론 아니지만은 북한과 관련된 자금, 자재, 물품 뭐 이런 거에 대한 제재 감시망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재를 벗어나지 않게 했겠지만 국회는 감독, 감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국정시의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위해서 내달라고 하면 내줘야죠. 지금은 안 내주는데 내년에 내줘야겠다. 아니 내년에 내주는데 왜 지금 못 내줍니까?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왜 처음에는 한 1억도 안 되는 돈만 든다고 했다가 엄청나게 100억 가까운 돈이 들었는지 국회는 당연히 국민 대의기관이니까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국회에다가 이해를 구하고 국민한테 이해를 구하면 되는 거고 이미 집행한 돈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럼 이미 집행된 돈이니까 정말 비핵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이 사무실을 좀 잘 관리해라. 이렇게라도 지적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실만 되는데 100억 무슨 뭐 옛날에 의자를 뭐 황금으로 도색을 하나 변기는 뭐 수도꼭지가 금이고 뭐 이렇게 되나? 아니 뭐 얼마나 큰 기껏 해봐야 뭐 수십 명이 쓰는 사무실에 100억 원이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내역을 밝히라고 한 거죠. 네. 그런 거 알려고. 네. 밝히라고 했으면 밝혀갖고 당당한 대북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실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옛날에 사무실 건축할 때 건설비가 한 80억밖에 안 들었다는데. 그렇죠. 물론 지금 뭐 자재비가 오르기는 올랐겠지만. 그래도 100억이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왜냐면 국회에다 대고 제일 먼저 얼마 정도 남북협력기금에 쓰겠다 한 1억도 안 되는 돈 했다가 100억 가까이 돈 들어갔으니까 누구라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솔직 담백하게 잘못다.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나하고 지금 아예 매를 맞을 것 같으면 미리 맞아야죠. 왜 내년 결산신당 때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지금 여야 간에 대치돼 있는 것이 남북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대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저 불난집에 기름 붓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염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 정도 배짱 없이 집행을 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담당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100억 얘기하니까 진짜 배도 고프고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배고픈 것 같은데 송지현 씨. 네. 요즘 뭐 사회에서 다 경제가 어렵다고 일자리 그렇죠. 없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네. 뭐 저는 맨날 제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뭐 주변 나가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피부로 체험하는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뭐 경제 박사도 아니고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요즘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 요즘 듣는 얘기들을 제가 이제 또 탈북민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또 TV에서도 보면 취업이 안 된다. 네, 경제율이 성장했다는 게 뭐 성장이 아니다. 뭐 이런 지표들을 볼 적마다 정말 어렵구나. 네, 이런 걸 많이 정말 체험하는데 제 자체가 조금 어려우니까 피부로 체험하니까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네. 애 키우고 이렇게 사시는 텐데 요즘 뭐 여러 가지로 말이죠. 경제적으로 곤란한 부분들이 워낙 많이 생길 테니까 예. 어려운 분들은 또 사실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또 못해요. 왜냐하면은 또 그게 남에게 또 부담이 될까봐 그러고 어떤 잘 되는 분들은 또 괜히 요즘 다 어려워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근데 요즘 보면요 대체적으로 중간 단계 같아요. 예. 진짜 어렵고 힘들고 잘 되는 분들도 세금 낼 거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고통스러운데 현대자동차가 아주 뭐 8년 정도 후로 주가가 떨어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실적이 75%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죠. 이 경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곤란한 그 시기에 와 있는데요. 미국도 경제가 좋다고 그러고 일본도 좋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만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송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탈북민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많이 접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경제는 일반 외교하고 달라가고 숫자화 탁탁 돼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나빠지면 그렇죠. 얼마나 나빠지는지. 네. 그러면 현재 금년도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한 3.0% 이렇게 했는데 연초만 해도. 네, 연초만 해도. 지금은 이제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2.5% 내려갔어요. 아, 이런 추세면 내년쯤은 2.0 2.0 아니면 그 이하. 그 이하. 예. 이렇게 이제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예사치를 보면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지난 2분기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3분기하고 0.6%씩 0.6% 두 번 그렇게 0%대 성장밖에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심각한 하강 국면이 굉장히 가파르다. 이런 거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얘기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자동차, 그렇죠. 반도체, 반도체. 조선산업, 그다음에 LCD 디스플레이 이런 거에서 이 경쟁적인 그 우위 때문에 세계 시장에 상당히 수출 중심의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데 기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네, 중국이 다 접수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자동차도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 미국한테는 관세 혜택도 별로 못 받고 지금 관세율도 지금 타협도 못 받잖아요. FTA 타협하면서도 자동차는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동차 산업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반도체도 이제 호황이 금년 연말로 해서 끝나고 굉장히 시장이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금리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는 다 이제 기름 없으면 지금 우리 산업이 안 움직이는데 고유가 지금 80불대로 해갖고 90불대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이런 불안심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조금 잘 보이는 쪽으로 시간이 걸려 이렇게 보이면 좀 괜찮은데 안 보이는 쪽으로만 나빠지기 때문에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서방 선진국은 뭐 전부 우리보다 1% 이상의 그런 성장률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국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피부로 느끼는 경제의 수준을 이미 벗어나서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 지표로 나타나고 있죠. 이럴 때는 남북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비핵화 문제가 더 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귀에 꿰서 쓰지 몸뚱이에 매다고는 못 쓰잖아. 그렇죠.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네. 맞습니다. 갑자기. 확 들어오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은 북한이 잘 안 따라오니까 한 번에 제대로 된 비핵화를 할 수 있게끔 가야 된다. 이거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비핵화는 안 돼요. 예,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려운 경제를 가지고 너무 장밋빛으로 북한 경제 살려주겠다. 지금 북한 경제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 살리는 게 더 급하다. 지금 북한 경제도요. 우리 국내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거에 의하면 작년에 마이너스 3.7, 올해 마이너스 5.7. 계속 북한 경제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그냥 제대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가 약발이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재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들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제가 괜히 그냥 제재, 내가 보수라는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재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이번만큼은 만들어야만이 되는데 그거는 제재밖에 없다. 군사 제재는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 제재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내년에 북한이 그냥 마이너스 7 갈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왜? 아니 외부 세계하고 돈줄이 다 막히는데 무슨 제재로 성장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재의 회초리는 쉽게 풀지 말아라. 저는 미국을 괜히 제가 미국 따라가고 내가 미국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미국 따라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북한을 다뤄온 경험적으로 볼 때 지금은 제재만이 유일한 처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군사 조치는 지금 당장 못 쓰니까. 네. 오늘 아주 알찬 방송입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좋고 이 방송만 쫙 봐도 우리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남북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유튜브 방송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지만 3시간도 할 수 있고 4시간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보는 게 힘들어요. 1시간 좀 넘어가면. 그래서 딱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또 내일 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송지영 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요즘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북한 경제 주변에서 듣는데 지금 북한 주민들이 그전보다는 좀 살기 좋아졌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올해 농사가 너무 안 됐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희망은 뭐 이제 우리 대통령과 이제 북한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한 거 봐서 희망은 많이 부풀었는데 아직 피부로 이제 닿지 않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면역력이 자라서 개인적으로 이제 장마당에 나가서 스스로 그렇죠. 알아서 자력갱생으로 장사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윤으로 이제 생계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이제 노숙자라고 하는 북한에서 말하는 꽃제비들이 많이 이제 길가에 있고 어린애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방황하고 있는 거 봐서는 아직도 북한의 경제가 먹고 사는데 일단 1차적인 욕구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많이 이제 어려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 이제 많이 어렵고 북한도 이런데 북한이 빨리 핵을 포기하고 좀 더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돼서 자유민주 통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차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오늘 총정리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 너무 좋았습니다. 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남북 관계는 이 꿈에 찬 낭만적 사고 갖고는 안 된다.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필요할 때는 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힘, 당근만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 장밋빛 청사진 당근을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북한 체제의 성격상 당근만 보여주면 당근만 먹고 떨어지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그중에 가할 수 있는 제재, 이건 항상 살려놔야 된다. 요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